여기 한국 경제가 곧 붕괴할 거라며 비웃던 일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취약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본의 우월함을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그가 도쿄의 한 회의실에서 충격에 빠진 채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어떤 모습 때문에 그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제피라 백스입니다. 지각판들의 언어를 연구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어요. 가고시마에 주재하는 수석 지진학자로서 불의 고리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제 감시 장비가 토카라 제도에서 오는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특별할 게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오까지 우리는 50개가 넘는 지진을 기록했어요. 저녁이 되자 그 수는 3배로 늘어났답니다. 땅이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백스 교수님, 제 조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단 12일 만에 지진이 1000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로질러 흐르는 지진 데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각각의 스파이크는 단순한 지질 활동이 아니었죠. 그것은 망가진 인간의 삶을 나타냈습니다. 아쿠세키지마 섬에서는 이미 13명의 주민이 집을 떠났어요. 그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짐만 챙겨서 페리에 올랐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 어디든지였습니다. 섬 전체 인구가 겨우 10명인데 이미 4분의 1이 배를 버리고 떠났더군요. 숫자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291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어서 토시마무라 근처에서 5.5의 진동이 뒤따랐죠. 시즈오카에서 남쪽 규슈까지 뻗어있는 800km의 거대한 잠자는 난카이. 해구가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안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라는 우리 위원회의 예측이 갑자기 너무 낙관적으로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에게 30년이 없다면? 만약 30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일본 열도의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최근 지진 활동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토카라제도 주변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각각의 점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죠. 그것은 흔들리는 집이었고 떨어지는 그릇이었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수천 개의 지진을 연구했어요. 작은 진동부터 도시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지진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패턴이 말이 안 됐어요. 보통 지진은 큰 충격 후에 여진이 따라오는데 이번엔 끊임없는 드럼 비트 같았죠. 마치 지구가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조수가 다시 불렀어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엔 해저 센서들로부터였죠. 심해 압력 판도값이 미묘하지만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같은 훈련받은 눈에는 명백했습니다.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벌써 차가워져 있더군요. 얼마나 오래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창밖을 보니 태양이 이미 지평선 가까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의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오늘은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의 국가지진 예측위원회였어요. 그들도 데이터를 보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백스 박사,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다루도록 훈련받았죠. 하지만 때로는 직감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죠. 더 큰 일이 오고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1000개의 지진. 12일 만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게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가족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있을까? 세상에 경고할 시간이 있을까? 밖에서 또 다른 진동이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제 책상 위의 펜이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죠. 20년의 경험이 있는 지진학자인 저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땅이 이렇게 말할 때는 듣는 게 좋다는 걸. 그리고 지금 땅이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준비하세요. 큰 게 오고 있습니다. 화산이 깨어난 건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7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신모에다케 산이 하필이면 가장 나쁜 시기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5,000m까지 치솟았다고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본 가장 높은 높이였죠. 사무실 창문으로 보니 오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와 하늘을 연결하는 거대한 분노의 기둥 같았어요. 화산재는 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가고시마 공항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비행기들은 취소되고 여행객들은 발이 묶였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 단계를 3단계로 올립니다. 비상전화선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출입 제한이 시행됩니다. 저는 관광산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생각했어요. 언론에서는 이미 7월의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었죠. 5월에만 홍콩 관광객이 11.2%나 감소했습니다.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아예 철수하기로 했고요. 경제적 피해가 지질학적 위험만큼이나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취소된 비행기 하나하나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꿈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확률과 데이터를 다루지만 대중은 1999년에 출간된 만화책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타츠키료의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이 2025년 7월 5일에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죠. 과학자로서 저는 그 예언이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우리 지역 사회를 보면서 때로는 인식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화산재는 계속해서 하늘을 뒤덮었어요. 태양빛이 희미해지면서 낮인데도 황혼처럼 어두워졌죠. 거리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동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도시 전체가 화산재의 얇은 막으로 덮여가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진동계의 그래프가 불안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분출이 아니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주변 암석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온천수의 온도가 평소보다 5도나 높아졌고요.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신호였어요. 온천수 온도 상승은 지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산화황 농도 지표면 변형률, 미세 지진의 빈도. 모든 지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산이 더 큰 분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대피 경보였습니다. 화산 주변 10km 이내의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화산재 기둥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고 번개가 그 안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화산 번개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어요. 뜨거운 화산재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정전기 때문이었죠.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사람은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죠. 저도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려고 노력했던 재앙이 정말로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패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원격으로라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경보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건물을 나서면서 화산재가 얼굴에 닿는 걸 느꼈어요. 가볍지만 거친 입자들이 피부를 간지럽혔죠. 마스크를 쓰고 차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화산재로 미끄러워져 있었고 시야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가고시마 공항은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신칸센도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했고요. 주민 여러분들은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도 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재난 대비 훈련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이번 분출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노인들을 도와짐을 날랐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화산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더 큰 분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조기 경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화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작고 무력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화산이 깨어났다. 하지만 우리도 깨어있다. 경계하고 준비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리고 덧붙였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창밖으로 화산재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검은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죠. 이것이 더 큰 폭풍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손가락이 또다시 달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1월이었죠. 7월까지 8개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0번은 확인한 것 같았어요. 효고연립대학의 심리학자 키우라 레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는다고 하셨죠. 30년 넘게 과학을 연구해온 저조차도 그 말씀을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참담했죠.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항공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 작년 이맘때 왕복 40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조수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여행사들의 취소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경제학자 키우치 노부요시 씨가 예측한 5,600억엔의 관광 수입 손실.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이었던 것 같더군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다들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찬 대화가 오갔을 테이블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가끔 들리는 말소리도 예언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이 또다시 연기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읽으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의 기술적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부가 4조 5천억 원이나 투자했어요. 전체 비용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첫 번째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12나노미터와 28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었죠. 두 번째 공장은 6-7나노미터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올해 초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벌써 가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삽 한 번 뜨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오늘은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옛 동료였습니다. 상황이 어때? 그가 물었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식시장은 매일 출렁이고 부동산 가격도 불안정해.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행동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마치 도미노처럼요. 밤이 깊어가면서 나는 다시 보고서들을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통계 자료들이 빼곡했죠.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하늘과는 달리 지상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7월 4일. 그날이 정말로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날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이 두려웠거든요. 연구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귀가하는 것 같았어요. 상점들도 일찍 문을 닫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언의 무게.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경제를, 산업을,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언이 말한 대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7월을 향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날을 향해. 지정학적 지진은 실제 지진만큼이나 파괴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의 지각판을 움직였죠. 일본은 그 단층선의 잘못된 쪽에 서 있었습니다. TSMC의 우선순위가 서쪽으로 바뀌었더군요. 미국 시장의 중력에 끌리고 잠재적 관세 압박을 피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우리가 처한 공경의 전체 그림이 명확해졌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설에 각각 370억 달러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TSMC는 미국 생산에 650억 달러를 약속했고 더 많은 투자가 뒤따를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미국 세법은 2026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반도체 시설에 3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했습니다. 엄청난 당근이었죠. 한편 라피더스는 위기에 직면했어요. 2022년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가 큰 기대를 모며 출범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었는데 말이죠.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라피더스의 전체 사업 모델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관세와 무역 전쟁의 세계에서 이 모델은 첫 번째 칩이 생산되기도 전에 구식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모든 달걀을 국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부처 관계자가 인정했어요. 한국과 대만은 위험을 분산했죠.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일본은 항상 기술 자립을 추구해왔죠.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렸더군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일본이었죠. 이제는 10%도 안 되는 점유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위태로웠어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었죠.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거예요. TSMC가 쿠마모토 공장 확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죠. 쿠마모토 공장은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TSMC가 일본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제 그 희망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답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투자했죠.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영리했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아시아에도 생산기지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국내 생산에 집착했습니다. 품질 관리, 기술 보호, 일자리 창출. 모두 좋은 이유였죠. 하지만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그 장점들이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측이었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본은 정체 상태였어요. 우리도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제안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삼성이나 TSMC 같은 거대 기업이 없었죠. 라피더스는 아직 신생기업이었고 다른 일본 기업들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문제도 있었어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일본 정부도 지원하려 했지만 지진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불확실해 보였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번엔 세액 공제를 40%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 복잡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이들은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런 걱정이 없었죠. 부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들어가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미국 투자액, 보조금, 세액 공제.
모두가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그렇게 서서히 어두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본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죠. 메이지 유신도 전후 복구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미국의 게임에 참여하든 새로운 길을 개척하든 무언가를 해야 했죠.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백지 상태였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국의 압박,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또 다른 미국 기업의 투자 발표? 아니면 일본 기업의 철수 소식?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일본은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테니까요. 습하고 무더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지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듯이 신중하고 느릿한 움직임이었죠.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런 흔들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있는 작은 지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것이었죠. 제 계측기들이 몸으로 느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규모 5.8 진원지는 해안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예언된 대지진은 아니었지만 토카라 제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서둘러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에는 충분히 큰 규모였죠. 쓰나미 경보 사이렌이 가고시마 전역에 슬픈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도 뒤따라온 파도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깊었죠. 대피 명령은 곧 해제되었지만 막연했던 불안이 실제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주장들로 가득 찼어요. 이미 빈사 상태였던 관광산업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죠. 가고시마를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들은 외국인들과 부유한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신임 투표나 다름없었어요. 지진을 측정하고 예측하도록 설계된 기계들로 둘러싸인 제 사무실에서 저는 과학의 한계를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동을 추적할 수 있었고 모든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갈망하는 확실성은 줄 수 없었어요. 대지는 자신이 원할 때 움직일 거였습니다. 우리의 예언이나 경제, 야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여진이 계속되었고 각각의 작은 흔들림이 기록되었죠. 제 동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도 집에 가야 했지만 뭔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단서, 다가올 일을 알려줄 신호 말이죠. 창밖으로 가고시마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불빛들이었어요.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도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는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지각판의 움직임, 마그마의 압력, 미세한 진동들. 모든 것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이란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상사였죠. 최신 보고서를 받네. 상황이 안정적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공포가 실제 재난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은 차갑고 객관적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가족들, 문을 닫아야 하는 가게 주인들,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이들. 새벽 3시가 되자 또 다른 여진이 왔어요. 이번엔 아주 작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계측기는 충실하게 기록했어요. 규모 2.3, 깊이 8km.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이미 5번째 잔이었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아니, 자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뭔가 놓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과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었지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두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떠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아서 대지의 움직임을 지켜볼 거예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예측하려는 것은 정말 지진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두려움일까요?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재난은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녀가 놀란 듯 물었죠.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지진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걱정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그게 인간이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도시가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을 여는 가게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비록 그 수가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대지가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어요. 하지만 계측기들은 그대로 두었죠. 그들은 쉬지 않고 대지의 숨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도요.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폭풍의 전조도 재난의 징후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의 밝은 인사가 피곤한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죠. 할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물었어요. 이곳이 내 집인데 어디를 가겠어요. 지진이 와도 여기 있을 거고 안 와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결연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요. 저는 그에게서 과학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용기라고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척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네, 대지는 언젠가 다시 흔들릴 겁니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작게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대지가 흔들려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요. 6달이 지났어요. 그날 밤 이후로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재앙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상했던 형태로는 말이에요. 난카이 해구는 여전히 잠겨 있었죠. 마치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해야 할 위험이겠죠. 신모에다케 산도 다시 잠들었습니다. 가끔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만이 그 산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관측소로 출근하면서 그 증기를 바라봤어요. 마치 산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여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TSMC의 두 번째 공장은 여전히 종이 위에 꿈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회의와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 땅을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투자자들은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라피더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들을 잊어버렸죠. 반도체 산업을 통해 일본의 기술 리더십을 되찾으려던 꿈은 또 하나의 실패한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사무실에 걸려있는 1980년대의 바랜 사진들처럼요. 그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시절이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관광산업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7월 5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관측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계기판을 주시하면서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진계의 바늘은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그 예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키우라 교수님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낳았고 그것이 진짜 재앙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았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호텔과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일자리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저는 가고시마만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이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사쿠라지마가 보입니다. 오늘도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네요. 이제는 그 연기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각판의 움직임과 무역 정책이 연결되어 있었고 소셜미디어의 공포와 산업의 야망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요. 한 곳을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진동이 큰 파장을 만들어냈어요. 대지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드라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지각판은 계속 움직이고 압력은 계속 쌓이고 있었죠. 언젠가는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대재앙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재앙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오늘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훔쳐가 버렸죠. 마치 햇빛을 무서워해서 커튼을 치고 사는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 정작 밖에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잊어버렸습니다. 제 관측 장비들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24시간 내내 땅의 모든 떨림을, 모든 움직임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속삭임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닌가 확인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작은 진동들이 춤을 추듯 계기판 위를 뛰어다녔고요. 각각의 진동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 멀리서 온 지진의 메아리였고 어떤 건 가까운 곳에 작은 균열이 만든 신호였죠. 저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관측해도 지진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왜냐고요? 누군가는 봐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아는 것이 적더라도 무지보다는 낫다는 믿음이요. 비록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더라도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는 게 가치 있다는 믿음이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고시마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럴 때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우리가 이 거대한 지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대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요. 하지만 저는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여진을 만날 거예요. 어떤 건 땅이 흔들리는 물리적인 여진이고 어떤 건 마음이 흔들리는 감정적인 여진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다시 관측소로 출근하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대지가 속삭이고 저는 듣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